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컴퓨터학부 BK21 4단계 지능형 컴퓨팅 사업단의 박사학 연구원으로 소속 중인 이상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융합 AI의 일종으로 제목은 모델링 셀 through deep learning of biological pathways and epigenetic regulations입니다. 제목으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생물정보학 분야에 딥러닝을 적용시킨 연구인데요. 개별 연구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생물정보학 분야에서 딥러닝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간략히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딥러닝 모델이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하겠지만은 크게 네 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고 깊은 모델 구조, 파워풀한 GPU, 그리고 충분한 양의 데이터, 그리고 어떤 노블한 아이디어. 이제 저는 오늘 이 중에서 충분한 양의 데이터에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미지나 텍스트, 비디오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최소 수천에서 많게는 수천만에 이르는 샘플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물정보학 분야는 어떨까요? 생물정보학은 생물학과 컴퓨터공학의 융합 학문으로 생물체 내에 숨겨져 있는 정보를 컴퓨터공학적 알고리즘을 통해서 추출하고자 하는 그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 DNA에 숨겨진 제네틱 코드를 발굴하거나 질병의 원인을 찾거나 더 나아가 환자 특이적인 진단 및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들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생물정보학에서의 하나의 개체인 샘플은 하나의 사람이 되는 경우, 한 명의 사람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생물정보학 분야에서 딥러닝은 대부분의 경우 데이터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대형 국제 컨소시엄이 존재하지만은 그중 하나인 더 캔서 지놈 아틀라스의 경우 미국 국립암센터의 주도로 30여 종의 암에 대해서 암 환자의 데이터를 수집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 유방암이라는 데이터는 1000명의 환자가 넘지만은 그 외에 나머지 암종에 대해서는 600명이 채 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비디오나 이미지 같은 데이터 벤치마크 데이터과 비교하면 최소 600배 이상의 데이터셋의 차이가 납니다.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면 딥러닝 모델은 쉽게 오버피팅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제너럴즈 퍼포먼스가 떨어지는데요. 최근 들어서 딥러닝 생물정보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물학 분야에 축적된 지식들을 활용해서 이 제너럴즈 퍼포먼스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프로치를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와 도메인 논리가 결합된 논리지 가이디드 머신러닝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이 논리지 가이디드 머신러닝이 생물정보학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두 가지 정도 예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8년 5월에 2003월에 네이처 메서드에 공개된 논문인데요. 샘플의 유전자 변이 데이터를 인풋으로 하여서 샘플의 피노타입, 표현형을 예측하는 것을 태스크로 하고 있습니다. 모델의 구조는 간단해요. 멀티레이어 퍼세트론인데 블랙박스인 풀리 커넥티드 형태가 아니고 비저블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 차용하였습니다. 이게 왜 비저블이냐면 생물학적 기능이 계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 계층적 구조를 그대로 본따와서 모델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성능도 좋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모델의 해석 능력도 높이는 결과를 내었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지난달에 네이처에 공개된 알파폴드 2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단백질 서열을 인풋으로 하여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모델 구조 자체는 복잡한데 그 내부에 바탕이 되는 아이디어는 매우 심플한데요. 하나는 사람의 어떤 그 단백질 서열에 중요한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가 사람과 유사한 다른 종에도 내포되어 있을 것이라는 코에볼루션이라는 개념과 단백질 서열의 레지듀얼, 그러니까 아미노산 간의 뭔가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여 아주 기존의 방법들에 대비해서 아주 획기적인 성능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논리지 가이드 머신러닝의 일환으로 바이오리컬 패스를 활용해서 캔서의 서브타입을 분류하는 문제와 여러 가지 조절 인자를 바탕으로 유전자의 조절 기작을 학습하는 두 가지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구는 작년 6월에
바이오인포메틱스라는 국제학술지에 출판되었고요. 먼저 사전 지식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진 익스프레션, 유전자 발현량인 것은 유전자가 얼마나 활발하게 액티베이션 되었는지를 수치적으로 표현한 건데 유전자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DNA, mRNA, 프로테인 과정을 거쳐서 어떤 바이올로지컬 펑션, 생물학적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물학 유전자가 단일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게 되면 해석이 쉬울 거예요. 하나씩 독립적으로 보면 되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유전자들은 개별적으로 동작하지 않고 진 인터랙션이라는 유전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성장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유전자들이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의 몸속에는 최소 한 2만여 개 정도의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이러한 유전자들 간의 인터랙션을 전부 고려해야지 생물학적 기능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샘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명이 채 되지 않는데 이제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바이올로지컬 패스웨이라는 생물학적 지식에 이제 초점을 맞췄습니다. 바이올로지컬 패스웨이는 어떠한 생물 기능에 있어서 유전자들이 어떤 식으로 인터랙션 할 것인지를 생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수십 년간 이제 그래프 형태로 정리해 준 지식이고요. 예를 들어 세포 분열 주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진 인터랙션이 존재할 것이며 세포 사멸과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진 인터랙션이 존재할 것이라는 정보가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캔서 서브타입이라는 걸 설명드리면 제가 분류하고 싶은 목적인데요. 동일한 캔서라고 하더라도 이제 치료가 다르고 예후가 다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 캔서 서브타입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캔서 서브타입은 같은 캔서라도 그 하위 레이블이 다 다른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유방암 같은 경우는 메이지알, 허투, 루미날 B, 루미날 A 이런 식으로 4가지 서브타입이 존재하고요. 각각의 서브타입마다 치료의 특성 및 예후가 다 다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가 풀고자 했던 문제를 포뮬레이션 해보자면 인풋으로는 패스웨이 정보가 주어지고요. 패스웨이 셋이 주어지고 진 익스프레션 매트릭스 그리고 환자에 해당하는 캔서 서브타입 레이블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패스웨이는 그래프 형태로 표현되고요. 진 익스프레션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N개의 샘플과 M개의 진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총 5,000여 개의 유전자를 활용하였으며 샘플은 약 1,000여 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환자마다 5,000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하고 이 피처인 진과 샘플의 B가 5대1을 넘기 때문에 이제 하이 디멘션 로우 샘플 사이즈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인풋을 활용해서 환자의 캔서 서브타입을 예측함과 동시에 캔서 서브타입과 관련되어 있는 바이올로지컬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스크가 왜 중요하냐면 캔서 서브타입을 알게 되면 캔서 환자의 치료의 방향성을 이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델의 구조를 설명드리자면 패스웨이가 주어지고요. 패스웨이는 총 287개가 주어지고 하나의 환자 한 명에 대해서 5,000여 개 정도의 유전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각 유전자는 스칼라 값으로 표현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패스웨이에 있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그래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데 각각의 패스웨이마다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여서 총 287개의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통해서 패스웨이 정보를 추출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방금 말씀드린 이 패스웨이들을 합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 과정을 왜 수행하였냐면 그 패스웨이는 이제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서 의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이 다 구분지어놨는데 저희 사람의 몸속에서는 실제로 그러한 패스웨이들이 다 유기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패스웨이를 조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또 인터프리터를 높이기 위해서 어텐션을 활용하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캔서가 서브타입도 다양하고 환자만에도 이제 특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 어텐션을 하는 게 아니고 멀티플 어텐션을 통해서 1차적으로 앙상블 프레딕션을 만든 다음에 그 앙상블 프레딕션을 한 번 더 어텐션을 합치는 2레벨 어텐션을 통해서 인베딩 벡터로 만들어내고 그런 다음에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캔서 서브타입을 예측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이 예측하는 데 중요했던 패스웨이들이 어텐션 웨이트가 나오는데 그러한 패스웨이 어텐션 웨이트를 인풋으로 해서 그러한 패스웨이들을 조절하는 유전자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네트워크 프로파일 캐시 알고리즘을 통해서 패스웨이를 조절하는 전사인자들을 찾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이런 총 객 패스웨이는 287개 사용했으며 5가지 데이터셋에서 비교를 해보았는데 이런 식으로 보다시피 대부분의 샘플 수가 1000여 명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브타입 분류 성능을 비교했을 때 패스웨이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과 이제 기존의 패스웨이를 사용하는 방법들은 패스웨이를 그래프로 보지만은 그 정보를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 바로 취한해 버려 가지고 많은 정보를 소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과 비교 만약에 패스웨이를 여러 개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만 사용했을 때 어떠한 성능이 나오는지를 비교해 봤고 저희가 제시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 제시한 방법이 이제 다 좋은 결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적인 측면에서 학습된 패스웨이 어텐션 웨이트를 통해서 환자들을 그룹핑해 봤을 때 각각의 환자들이 서브 타입에 어느 정도 일치되는 경향성으로 클러스링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텐션 웨이트가 전부 강하게 그게 잡힌 패스웨이들을 확인해 봤을 때 이제 브레스트 캔서가 발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알려진 패스웨이들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과로 각각의 서브타입과 관련된 어떤 생물학적 기작을 분석해 봤을 때 이 베이지라는 서브타입이 가장 예후가 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암이 안 좋다는 것은 암세포가 계속 성장하고 죽지 않는다는데 그러한 생물학적 기작들이 잡혔으며 예후가 비슷하다 알려진 허투와 루미널 B가 유사한 생물학적 기작 그리고 마찬가지로 루미널 A와 노멀 라이크가 유사한 생물학적 기작이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수행했던 첫 번째 연구고요. 첫 번째 연구에서는 유전자 발현량이라는 정보를 바로 활용했다면 두 번째 연구에서는 그러한 유전자들이 어떤 식으로 발현이 조절되는지를 연구해보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프론티어 인 제네틱스라는 국제 학술지에 출판되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사전 지식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유전자가 발현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조절 기작이 관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저는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이라는 것과 트랜스크립 팩터 그리고 DNA 메틸레이션의 세 가지 조절이 이제 초점을 맞췄고요. 문제를 포뮬레이션 해보자면 어떤 유전자가 액티베이션 되었는지 이니비션 되었는지를 예측하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풋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유전자가 발현이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DNA 서열상에서 양쪽의 2000 베이스 페어 상에 히스톤 마커들이 이런 식으로 덴시티 플랫이 존재합니다. 이 덴시티 플랫을 이제 비닝을 통해서 매트릭스 형태의 인풋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DNA 메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DNA 서열상에 특정 위치에 메틸레이션 되어 있다 없다 0에서 1 사이 값으로 이제 스칼라 값으로 표현되며 트랜스크립 팩터 같은 경우는 이러한 아주 작은 부분에 어떠한 트랜스크립 팩터들이 바인딩을 하는지 그리고 바인딩을 한다면 그 바인딩한 정도와 이 전사인자의 발현량 크기가 얼마인지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유전자가 액티베이션 되었는지 이니비션 되었는지를 예측하고자 하였으며 이제 이러한 거를 알게 된다면 셀타 스페시픽한 이 레귤레이션 메커니즘을 알 수 있게 되고 해당 유전자가 이제 비이상적 발현했을 때 어떤 식으로 치료하면 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모델의 구조를 설명드리자면 각각의 조절인자의 특성에 맞는 모델 구조를 고안하고자 하였습니다.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마커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우선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통해서 로컬한 컨텍스트를 잡은 다음 이러한 정보들이 DNA 서열상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시계열 정보를 반영해서 바이디렉셔널 LSTM을 통해서 이제 히스톤의 어떤 인베딩 패턴을 만들었고요. DNA 메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각각의 유전자마다 관여하는 메틸레이션의 개수가 달라요. 이러한 다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 다이나믹 바이디렉셔널 LSTM을 활용하고 추가적으로 마스크드 어텐션을 활용해가지고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는 메틸레이션들만 어텐션을 잡아내는 방식으로 인베딩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레이서 팩터 같은 경우는 서로 유기적으로 동작을 한다고 알렸기 때문에 우선 셀프 어텐션을 통해 가지고 서로의 관계성을 학습한 다음 그러한 학습된 정보를 바탕으로 인베딩 벡터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각각의 조절인자를 인베딩 벡터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고요. 이 과정 다음에 인베딩된 정보, 그러니까
각각의 조절인자 간에 또 어떠한 인터랙션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어텐션을 활용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한 번만 사용이 아니고 멀티 어텐션을 활용하여서 정보를 추출한 다음에 새로운 인베딩 벡터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기니스프레 레벨을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사용한 데이터셋을 말씀드리자면 총 18개 셀라인을 활용하였고요. 하나의 셀라인마다 약 18,000여 개의 유전자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샘플이 하나의 유전자가 되는 거고요. 이것을 2대1대 1의 비율로 포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인 익스프레션 예측 성능을 기존의 소타 모델과 비교해봤을 때 이 어텐티브 크롬이라는 모델이 기존의 소타인데 이 모델은 히스톤 마커만 사용했어요. 근데 저희는 히스톤 마커랑 메틸레이션 그리고 전사인자 이런 걸 다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소타 모델보다 다 아웃퍼포먼스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케이스 스터디를 해봤을 때 이 SLF1이라는 유전자와 RNF1이라는 유전자가 둘 다 액티베이션 되었는데 어텐티브 크롬은 이 유전자를 제대로 맞췄고요. RNF1이라는 유전자는 틀렸지만 저희 모델을 맞췄는데 그 이유가 뭔지 분석해 보니까 SLF1이라는 유전자는 히스톤 시그널이 강하게 잡히기 때문에 히스톤만 보더라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RNF1이라는 유전자는 히스톤 시그널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히스톤만 가지고는 불충분한데 저희 모델을 분석해 보니까 이 RNF1이라는 유전자의 어떤 지역에 메틸레이션 되어 있지 않고 저희 모델이 그 부분을 집중하였으며 해당 지역에 달라붙는 전사인자들을 확인해 봤을 때 다른 셀라인들보다 그런 전사인자들이 발현이 더 업돼 있다. 이래서 메틸레이션과 전사인자가 이 RNF1이라는 유전자를 액티베이션하는 아주 중요한 기작이구나 라는 것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셀라인에서 이런 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셀라인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우선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셀라인 간에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메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캔서 셀라인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셀라인보다 중요하다고 분석이 되었는데요. 이는 캔서가 진행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비이상적인 DNA 메틸레이션이 깊게 관여한다는 생물학적 사실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트랜스펙터 전사인자 같은 경우는 엠브리오 스테셀 쪽에서 셀라인 쪽에서 이제 어텐션이 많이 받았는데 이는 이제 스템셀이 분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전사인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생물학적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발표를 정리하자면 이제 생물 정보학 분야의 딥러닝은 이제 데이터 부족을 많이 겪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생물학적 도메인 논리지를 활용하여서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저는 이와 관련돼서 바이올로컬 패스웨이라는 사전식을 활용하여서 캔서의 서브타입을 예측하는 연구와 다양한 조절 기작의 특징을 추출하여 유전자 조절 기작을 학습하는 연구 두 가지를 수행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